우편함을 열었을 때 두툼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봉투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늘 받던 공과금 고지서쯤으로 여겼거든요. 하지만 봉투를 뜯고 안에 있던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제 손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보상금 산정 통지서, 토지 보상금 152억 원, 건물 보상금 28억 원, 총 보상금 무려 180억 원.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하나, 둘, 셋, 도대체 0이 몇 개인 거야? 숫자를 세어보다가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제 나이 65. 평생 남대문 근처의 작은 한옥에서 살아왔습니다. 흙먼지가 풀풀 날리던 골목길, 새 아이를 키워내며 버텨온 세월이었지요. 그 집이 이제는 프리미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저는 한순간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거든요. 며칠 전 이웃 김씨 할머니가 하소연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즘은 말이야, 돈이 많으면 자식이 더 무서워져. 부모 목숨도 재산 앞에선 가벼운 거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도는 순간 제 새아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째 민수, 대기업 임원으로 번듯하게 사는 녀석. 둘째 창수, 분식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장사에 쫓기는 아이. 그리고 막내 경수, 한때 성실했지만 지금은 실직 상태로 방황 중인 아들. 요즘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던 이야기들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수십억 원의 상속을 두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었다는 끔찍한 기사들. 부모를 요양원에 버려둔 채 재산 다툼만 벌이는 형제들의 이야기. 180억 원. 과연 이 돈 앞에서도 변하지 않을 자식이 몇이나 될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영감과 함께 흙먼지 나는 골목에서 고생하며 키워낸 아이들인데 설마 그 마음이 돈 앞에서 흔들리지는 않겠지?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계속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확인해야 해. 반드시 확인해야 해.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했습니다. 거대한 돈을 나누어 주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과연 내 자식들이 돈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어머니를 대할 수 있는지 말이지요. 영감이 살아있을 때 늘 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돈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야. 저는 옷장을 열어 가장 낡은 한복을 꺼냈습니다. 소매 끝이 다라해져 있고 색깔마저 바래놓았다. 평소 같으면 절대 입고 밖에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그야말로 초라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도움을 구하러 나온 가난한 노인 같았지요. 하지만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제게 꼭 필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갈 곳은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사는 첫째 아들 민수의 집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울 때 저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건너가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 불빛이 제 신발 끝을 번갈아 물들이더군요. 오늘 하루면 알 수 있겠지.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지하철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강남역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오자 하늘을 찌를 듯 솟은 유리 건물이 눈을 시리게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반짝거리는 외벽이 마치 다른 세상 문을 열어젖힌 듯 했지요. 민수가 사는 아파트 단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이었습니다. 정문 앞 경비실에서 방문증을 발급받는데 경비 아저씨가 제 차림새를 위아래로 한번 훑었습니다. 어디, 누구 집에 오셨어요? 아, 25층, 민수네 집에요. 제가 어머니예요. 말끝이 작아진 건 제 탓입니다.
낡은 한복과 해진 가방끈이 스스로도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얇은 주름, 바랜 옷감, 구부정한 어깨. 괜찮아. 오늘은 연기라도 해야지. 멈추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길게 뻗은 복도를 지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한참 동안 인기척이 없다가 문이 조금 열리더니 문틈 사이로 민수의 눈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문이 활짝 열리자 고급스러운 향이 먼저 코끝에 닿았습니다. 넓은 거실엔 큰 창이 펼쳐져 있고 붓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도시 풍경이 발치에 깔려 있었습니다. 소파 옆 테이블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더미, 반짝이는 손목시계, 그리고 켜진 태블릿에서 끝도 없이 움직이는 주가 차트. 들어오세요. 근데 제가 좀 바빠서요. 장 마감 전에 정리할 게 있어서.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길은 태블릿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물부터 데우고 과일을 꺼냈을 텐데 오늘은 화면 속 빨간 초록 선들이 더 급한 일인 듯 했지요. 저는 조심스레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들아,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 조금 급한 일이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곧 전화를 받아야 해서. TV에서는 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금리, 부동산, 환율, 그리고 상속 분쟁이라는 자막이 스쳐 지나가자 저는 한순간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집에 온 이유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다 하셔서 큰 병원에 가봤더니 수술을 해야 한다더구나. 태블릿을 만지던 민수의 손가락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얼마나 들어요? 이래저래 5천만 원쯤 든다더구나.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혹시라도 감정을 들킬까봐 최대한 평소처럼 말하려고 애썼지요. 민수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상황이 쉽지 않아요. 애들 교육비에 대출 상환도 있고 회사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요. 지금 당장 큰 돈은. 그는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택시 타고 병원 먼저 가세요. 저는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손바닥에 닿은 지폐는 유난히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하나의 장문 정원처럼 길게 이어진 지난 세월이 그 종이장 무게만큼으로 줄어든 느낌이었지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바쁜데 미안했다. 네, 연락 주세요. 제가 다음 주쯤 다시 상황이 좀 나아지면. 끝까지 그의 시선은 화면 속 숫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복도로 나오자 정적이 귀를 메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손에 쥐노만 원이 땀에 젖어 가장자리부터 눅눅해졌습니다. 아들아, 내 마음의 온도는 어디쯤인가? 속으로만 묻고 대답은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와 정문을 나설 때 경비실 안 TV에서 또렷한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근 고액보상 상속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햇살은 환했지만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지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며 마음속으로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5천만 원 제가 내민 건 사정이었고 아들이 내민 건 거절이었습니다. 그 사이를 메운 것은 5만 원 한 장. 그래도 아직 둘째가 있어. 창수는 사람 사정 잘 아니까 다를 거야. 저는 손에 쥔 지폐를 가방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아니라 마음을 접어넣는 기분으로요. 플랫폼에 들어서자 바람이 터널 끝에서 밀려와 치마자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기차가 들어오며 내뿜는 긴 숨소리 속에서 저는 다음 목적지를 떠올렸습니다. 영등포.
둘째 아들 창수가 있는 곳,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시험이 끝나면 누구의 손을 잡아야 할지, 누구에게서 손을 떼야 할지 나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지하철을 몇 번 갈아탄 끝에 영등포역에 도착했습니다. 역 앞 시장 골목을 지나며 튀김 기름 냄새, 어묵 국물 향이 뒤섞여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 냄새 속에서 저는 둘째 아들 창수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아 뭐든 뚝딱 만들어내던 아이, 결국 분식집을 여러 가족을 부양하려 애쓰는 모습이 늘 안쓰러웠지요. 그래, 창수는 다를 거야. 장사를 하면서 사람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어머니를 외면하지는 않겠지. 스스로 다독이며 좁은 골목 끝 간판 하나를 찾았습니다. 창순이 떡볶이, 빨간 네온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지요. 가게 안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늦은 오후 시간이라 한산했지요. 기름이 튀는 소리와 후라이팬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앞치마에 기름 얼룩이 가득한 창수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아,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다. 말끝이 흐려진 건 사실을 숨겨야 하는 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창수는 잠시 웃는 듯 했지만 이내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작은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요즘 장사가 영 안 돼요.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반토막이고 재료비는 계속 오르고 월세도 이제 한 달 밀려 있는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가락으로 지저분해진 계산기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사실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큰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받아야 한다더구나. 창수의 눈빛이 순간 멈추더니 곧 굳어졌습니다. 수술이요? 얼마나 들어요? 이래저래 5천만 원 정도 든다는데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창수는 손에 들던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가게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그 큰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표정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한테 가보세요. 형은 대기업 임원이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는 손사래를 치며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만 가게 안을 채우고 좁은 공간은 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홀로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다시 나와서 무슨 말이라도 해주지 않을까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그러나 창수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주방 문틈 사이로 잠시 그의 그림자가 보였지만 눈을 마주치자마자 슬그머니 몸을 숨겼습니다. 빈손으로 가게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첫째는 겨우 5만 원 한 장, 둘째는 아예 외면이라니. 마치 제가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골목길을 나서는 순간 뜨거운 튀김 냄새가 제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그 냄새가 괜히 더 쓰라리게 느껴졌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저는 고개를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막내가 있어 경수는 다를 거야. 어릴 적부터 가장 순하고 착했던 아이니까 그 아이만은 다를 거야. 그 희망 하나를 부여잡고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도착 안내판에 반짝이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구로구행, 이제 제 마지막 희망, 막내 경수에게로 향할 차례였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좁은 골목길들을 스쳐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경수만은 다를 거야. 어린 시절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심부름도 척척 해주던 아이, 늘 손발이 빠르고 마음까지 따뜻했던 아이. 그 아이만은 다르겠지. 구로구의 작은 원룸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마다 낡은 간판이 삐걱거렸고
세탁소 앞에는 마르지 못한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첫째의 고급 아파트, 둘째의 분식집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지요. 경수가 사는 빌라는 2층짜리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동안 대답이 없더니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문을 열고 나온 경수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살짝 풍겼고 헝클어진 머리가 그의 힘든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경수는 성의 없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 안은 어수선했습니다. 맥주병과 배달 음식 용기가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있었고 소파 위에는 구겨진 옷가지가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안방문이 열리며 며느리 은주가 나왔습니다. 아, 어머니, 오셨어요? 그녀는 놀란 듯 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어색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아. 큰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받아야 한다더구나. 이래저래 5천만 원쯤 든다는데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경수는 제 말을 듣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회사에서도 구조조정 당해서 다음 달이면 실직자 신세인데 당장 월세도 못 내서 이사 나가야 할 판이에요. 옆에서 은주도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정말 막막해요. 보증금까지 다 까먹게 생겨서 매일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첫째는 겨우 5만 원, 둘째는 철저한 외면, 그리고 막내마저. 설마 이 아이마저 나를 거부하는 건가?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내가 괜한 부탁을 했구나.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경수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잠깐만. 슬리퍼를 신은 채 뛰쳐나온 경수는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데 돈 얘기만 하다니 저 정말 불효자예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저희 적금 통장이에요. 200만 원, 아니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일단 검사부터 받으세요. 수술비 전부는 못 마련해도 저랑 은주가 어떻게든 뛰어다니며 벌겠습니다. 제발, 제발 목숨만은 지켜야죠. 뒤늦게 달려나온 은주도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못난 며느리 사위지만 이번만큼은 목숨 걸고 모실게요. 병원에 당장 가셔야 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숨겨둔 진실이 폭발하듯 터져 나올 것 같았지요.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사실 엄마 아픈 거 아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봉투 안에는 빛바랜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선명하게 적힌 글자. 총 보상금 180억 원. 경수와 은주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시험해 본 거야. 돈이 없을 때에도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단다. 경수와 은주의 눈동자가 여전히 서류 봉투에 고정된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180억, 이게 진짜예요? 경수의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갈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집 도시개발 보상금이다.
어머니가 아픈 것도 수술비도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럼 왜 그런 연극을 하셨어요? 은주의 눈에서는 서운함과 눈물이 동시에 번져 나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에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미안하다. 너무 큰 시험이었지.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린 우리 셋은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문이 열리더니 첫째 민수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뛰어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 제 손에서 흘러내린 서류들을 낚아채듯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찍힌 금액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180억? 세상에, 어머니 왜 이런 엄청난 걸 숨기셨어요? 이건 대박이에요. 아까까지 겨우 5만 원 한 장을 쥐어주던 아들의 얼굴에서 반가움과 탐욕이 동시에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소리가 뒤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허겁지겁 택시에서 내려 달려온 이는 둘째 창수였습니다. 그 역시 서류 위 숫자를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정말 180억 맞아요? 이건 로또보다 더 큰 행운이잖아요. 창수의 눈빛에는 경계와 다정함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까는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장사도 접고 어머니 곁에서 살 거예요. 민수가 비웃듯 끼어들었습니다. 너는? 아까 어머니 내쫓고는 이제 와서? 장남인 내가 당연히 모셔야지. 우리 집이 크고 경제력도 충분한데. 뭐라고? 형은 겨우 5만 원 던져주고 쫓아냈잖아요. 적어도 난 빈손은 아니었거든. 두 형제는 삽시간에 서로를 노려보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경수가 두 팔을 벌려 형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들, 제발 그만하세요. 너무 추해요. 돈 앞에서 이렇게 변해버리는 모습, 어머니가 보시고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하지만 민수와 창수는 아예 경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계산기를 꺼내 들더니 덧셈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180억 나누면 3등분해서 각자 60억. 그래, 이게 공평하지. 창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손뼉을 쳤습니다. 60억이면 가게 100개도 낼 수 있어. 어머니, 이 돈이면 우리 다 인생 역전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외면하던 자식들이 돈 앞에선 전혀 다른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탐욕에 가득 찬 눈빛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래, 영감 말이 맞았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돈 앞에서 드러나는구나. 골목 한복판에서 새 아들의 목소리가 뒤엉켰습니다. 민수는 계산기를 흔들며 공평하게 나누자를 외쳤고, 창수는 손바닥에 침을 묻혀 가게 꿈을 늘어놓으며 설득하려 했습니다. 경수만이 저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막아섰습니다. 형들, 제발 그만해요. 어머니를 돈으로만 보지 마세요. 어머니는 돈이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잖아요. 하지만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선 떨지 마. 너도 속으론 좋아 죽으면서. 180억 앞에서 누가 침착하겠어. 실직자인 네가 무슨 힘으로 어머니를 모신다고 그래? 창수도 가세했습니다. 맞아. 어머니 같은 분은 좁디 좁은 원룸이 아니라 번듯한 집에서 모셔야 해. 우리 형제 중 누가 더 잘 모실 수 있는지는 뻔하지 않냐?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대로 두면 자식들끼리 원수가 되겠구나.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해. 저는 두 손으로 보상금 계약서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해라. 순간 골목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세 아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제게 꽂혔습니다. 너희들 모습이 참 한심하다. 겨우 돈 몇 장 앞에서 부모도 형제도 잊은 채 싸우는 꼴이라니. 민수와 창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돈에 대한 집착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고른 뒤 서류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180억은 경수와 은주에게 전부 주겠다. 뭐라고요? 민수와 창수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전부 다 준다고요? 맞다. 단 한 푼도 너희 둘에겐 주지 않는다. 경수와 은주만이 가난한 어머니 앞에서도 진심을 보여줬으니 그 아이들이 받을 자격이 있다. 창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반성했어요. 1억만, 아니 5천만 원만이라도. 민수도 안색이 창백해진 채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말이 안 돼요. 법적으로도 상속은. 저는 차갑게 잘라냈습니다. 법? 그건 네가 따질 자격도 없다. 자식이면 자식답게 굴었어야지. 돈 앞에서 부모를 버린 게 누구냐? 이제 와서 법을 찾다니 너희는 이미 내 눈에서 자식이 아니다. 순간 두 아들의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손이 떨리고 얼굴이 뒤틀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이미 그들이 잃은 게 무엇인지 똑똑히 보였습니다. 경수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니만 곁에 계시면 돼요. 옆에서 은주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희에겐 돈보다 어머니가 더 소중해요. 그 말에 제 눈가도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보여줄 때다. 누가 진짜 내 자식인지. 저는 똑바로 서서 선언했습니다. 경수와 은주에게 이 모든 보상금을 맡기겠다. 너희 둘만이 돈이 없어도 진심으로 날 모셔주었으니까. 골목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와 창수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수의 손은 제 손을 꼭 쥔 채 뜨겁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제 입술에서 나온 180억은 경수와 은주에게 모두 준다라는 말이 공기 중에 오래 머무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새빨개져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건 말도 안 돼요. 장남인 제가 있는데 어떻게 전부 막내에게 줄 수가 있어요? 창수도 울상이 되어 땅바닥에 엎드리듯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자식인데 저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주시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저는 냉정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자식이면 자식답게 행동했어야지. 가난한 어머니는 버리고 부자 어머니만 모시고 싶었냐? 돈 앞에서 부모를 저버린 순간 이미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민수는 다급히 손을 흔들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때는 제가 상황을 몰라서 주식에 묶인 돈만 아니었어도. 맞아요, 저도요. 장사 스트레스 때문에 순간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창수도 연달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계산과 탐욕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해라. 내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자 민수와 창수의 표정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수는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해.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어요. 창수는 눈물이 고인 채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 정말 반성했어요. 1억만, 아니 5천만 원만이라도.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늦었다. 너희가 시험에서 떨어진 순간
이미 기회는 사라진 거다. 그 순간 경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 돈 필요 없어요. 차라리 형들이 가져가도 좋아요. 저희는 어머니만 곁에 계시면 돼요. 은주도 옆에서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어머니 건강만 지켜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저는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이미 돈이 없어도 날 지켜줄 마음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돈은 오직 너희 몫이다. 그것이 내가 내린 결론이다. 민수와 창수는 결국 고개를 떨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빛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자 남은 건 저와 경수 부부의 뜨거운 눈물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 진짜 부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경수와 은주의 작은 원룸에서 지내기 시작했지요. 공간은 비좁았지만 매일 아침 은주가 끓여주는 된장국 냄새에 눈을 뜨는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경수는 새 직장을 구해 땀 흘려 일했고 은주도 파트타임 일을 하며 살림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그래, 얘야, 고맙다. 소박한 밥상 위에 놓인 반찬들이 그렇게 값져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따뜻함이 그 속에 있었으니까요. 180억 보상금 중 일부로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넓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집, 무엇보다 제 방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소중한 건 돈이 생겼어도 경수와 은주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무릎이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죠. 괜찮다, 얘야. 너희 곁에 있으니 아픈 것도 다 나은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수가 문을 열자 초라한 얼굴의 민수와 창수가 서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한 달 동안 많이 반성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두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냐?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가 그리워서 왔습니다. 다시 기회만 주세요. 창수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수가 제 옆에서 조심스레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형들이잖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앞으로 내 앞에서 돈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마라. 그리고 진심으로 어머니를 대한다면 나는 다시 받아들이겠다. 민수와 창수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아들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핑계로 바쁘다던 태도를 버리고 주말마다 찾아왔고, 창수는 가게에서 만든 음식을 손수 들고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웃음이 오가며 예전 가족의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새아들과 며느리 은주가 모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값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그날 식탁 위 음식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만찬이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돈보다 소중한 건 가족이다. 그걸 깨달았으니 이제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 경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 모두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바로 가족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180억은 제 삶을 흔들었지만 결국 제게 가장 값진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할 뿐
진짜 부자는 따뜻한 진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남은 삶, 저는 이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충분히 부자였습니다.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창수도 조금씩 달라져 주말이면 찾아와 함께 밥을 먹고 서로 도우려 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상처를 메워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동재개발 보상금을 받은 시댁 맞습니까?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 그런데요. 저희는 세무조사팀입니다. 보상금 관련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으니 내일 오전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이 오래가지는 않는구나,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오는구나 하는 예감이 스쳤습니다. 경수가 퇴근해 돌아와 제 얼굴을 보더니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경수야,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이 돈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될지도 모르겠다. 경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번엔 저와 은주가 곁에 있어요. 은주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문제라도 헤쳐나갈 수 있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낼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했지만 이제는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경수와 은주가 제 곁을 지키며 함께 세무서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으니 왠지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조사관이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시개발 보상금 180억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조사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금액이 큰 만큼 사용 계획과 자금 이동 내역을 상세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근 가족 간 분쟁 사례도 많아 특히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민수나 창수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또다시 다툼이 시작됐겠지. 하지만 옆에 앉아있던 경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법적 대리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보상금을 어머니 생활 안정과 치료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명하게 사용할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모든 통장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은주도 곧바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과 가계부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돈을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쓰려고 합니다. 조사관은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른 자녀분들도 보상금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순간 민수와 창수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지만 그 아이들은 이미 제 곁을 떠났습니다. 이 돈은 욕심이 아닌 진심으로 저를 지켜준 이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조사관은 한동안 우리를 바라보더니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족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돈은 사람을 하나로 묶기도 하지만 가장 잔인하게 갈라놓기도 합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가 내려와 길 위를 환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잘했다. 이제는 진짜로 내 길을 가거라. 경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저희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은주도 눈가에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돈보다 더 큰 힘은 결국 가족의 마음이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세무조사라는 큰 산을 넘기고 난 뒤 우리 집에는 다시 잔잔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부엌에서 들려오는 은주의 칼질 소리, 경수가 출근 준비하며 내는 분주한 발자국 소리, 그리고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이 모든 것이 제겐 너무도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민수와 창수도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탐욕 어린 눈빛은 사라지고 오히려 자주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주며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지요. 어머니, 저 이번에 회사에서 봉사활동 나가게 됐어요. 어머니 생각나더라고요. 민수의 이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수도 분식집 문을 닫고 하루는 직접 만든 김밥을 들고 와 식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예전엔 제가 참 못났지요. 앞으로는 좋은 음식으로 어머니 건강 챙겨드릴게요. 그 순간 제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180억이 가져다 준 건 단순한 부대뿌가 아니라 가족의 진짜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을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일 뿐이더구나. 하지만 결국 남는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더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은주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모두 이제 알았어요. 가장 큰 재산은 바로 가족이에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져나갔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우리는 오랜만에 한마음이 되어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남은 생은 이 아이들과 함께 평온히 보내면 된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이것이야말로 황혼의 진짜 행복이다.